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양 일상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일상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나 보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제 동료 또는 선배, 후배, 의사 선생님들도 일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면 일단 선입견이 듭니다. 치료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독성만 많이 생길 수 있는 임상 시험이 아닌가. 신약이 처음 나왔으니까 환자한테 처음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고 독성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그거 꼭 참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요? 2013년인가요? 미국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하는 아마 미국에서도 가장 큰 암센터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그 기관의 일상 임상시험 부서에서 임상 펠로우 근무를 하고 나서 제가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상 임상 시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요즘에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일상 임상 시험을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두려움이 앞서겠죠. 내가 어디 뉴스 또는 인터넷에서 보기로 일상 임상 시험 하면 이제 신약이 처음 개발이 돼서 사람한테 처음 테스트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독한 거고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임상 시험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일상 임상 시험이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 임상시험을 이렇게 한두 마디 정도로 정의를 내리자면요.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신약을 만들게 되면 세포 단계 그리고 동물 단계의 이 테스트를 거쳐서 사람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사람에서 시행하는 가장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다. 이게 바로 일상 임상시험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상 임상시험은 아주 초기 단계 임상시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은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장 흔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세상에 약이 처음 나오게 되면 그 신약을 세포 동물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람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사람의 테스트하는 단계, 이러한 단계의 약 개발 단계가 역시 일상 임상시험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FDA라고 해서 미국의 식약처 기관인데요. FDA에서 허가된 약제들을 병합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FDA에서 이미 허가된 약제들을 하나씩을 사용할 때보다 병합할 때 더 높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만약에 증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임상시험을 실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약제를 쓸 때는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약의 용량을 어떻게 써야 될지 다 결정이 되어 있지만 두 가지를 병합할 때는 용량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떠한 독성이 나타날지 사실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임상시험을 우리가 일상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FDA에서 이미 허가된 약제와 새로 만든 신약을 병합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역시 일상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미 허가된 약제는 모든 이제 독성과 어떤 이제 투약하는 용량, 적정 용량을 알고 있지만 그거에다가 신약을 병합하게 되면 그 허가된 약제의 용량도 바뀔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작용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이제 일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 임상시험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에서는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독성을 보는 게 맞고요.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Dose Limiting Toxicity, DLT, 용량 제한 독성이에요. 일상 임상 시험에서는 이제 용량을 우리가 한 단계씩 이렇게 올려 나가면서 어떤 용량까지 올렸을 때 독성이 안 나타나고 괜찮은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용량을 올리다 보면 윗단계에서 어떤 독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독성 때문에 더 이상 용량을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용량 제한 독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Maximum Tolerated Dose, MTD라고 해서 최대 허용 용량인데요. 요거는 DLT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방향에서 설명을 하는 말인데요.
이제 용량 제한 독성까지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용량을 올리면서 독성이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용량까지 최대한 올렸을 때 환자분이 이거를 톨러러블하게 견딜 수 있는가, 환자의 어떤 신체에서 허용되는 용량이 거기까지는 가능한가라는 게 이제 MTD, 최대 허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Recommended Phase 2 Dose라고 해서요, RP2D, 즉 이상 권장 용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용량 제한 독성과 최대 허용 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일상이 끝나면 이상 임상시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 임상시험에서는 어떠한 용량으로 권장이 된다라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용량이 바로 이상 권장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상 임상시험의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2차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요, 파마코카이네틱스, 우리말로는 약동학이라고 하는데,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어떻게 분포되고, 어떻게 대사되며, 어떻게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약자로 ADME라고 하는데, 이러한 걸 이제 약동학이라고 하는데, 이 일상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시간대별로 몇 번의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대사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농도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파마코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건 양력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 약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효과를 어떠한 이 몸에서 어떤 이제 분자적인 변화가 생기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양력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물음표를 해놓은 말이 하나가 있죠. Preliminary Anti-Tumor Activity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일상 임상시험인데 Anti-Tumor Activity, 즉 항암 효과를 본다고 이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암 효과를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예비적인 단계다, 이러한 뜻입니다. 프릴리미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고 예비적인 단계지만 그래도 항암 효과가 혹시 나타날까라는 거를 예비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이게 주목적은 아니다, 요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도스 에스컬레이션, 즉 용량 증강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상 임상시험은 용량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 독성과 적정 용량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래디셔널 3+3 디자인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3명의 환자를 가장 낮은 용량 단계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또 그 다음 용량 단계에 3명을 등록하고, 괜찮으면 또 새로운 3명의 환자를 등록하면서 이렇게 용량을 점점 올려나가면서 어느 단계에서 혹시 용량 제한 독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 3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3명에서 마저 용량 제한 독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용량을 거기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한 단계 낮춰서 다시 평가를 하든지, 이런 이제 올리고 내리고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상 권장 용량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러한 방법이 전통적인 3+3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일상 임상시험에 어떤 환자가 등록이 될 수 있나요? 이런 환자 선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사실은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없는 진행된 암 환자들만이 여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암종, 유방암이다, 폐암이다, 위암이다, 대장암, 이런 암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효과적인 표준 치료가 없으면 무조건 일상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느냐 하면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실패한 치료를 경험한 환자,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만약에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면 그러한 환자는 일상 임상시험에 최근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떤 임상시험? 일상 임상시험이지만 어떤 돌연 변이를 치료하는 어떤 이제 표적 치료제를 테스트하는 임상시험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는 모든 종류의 암들을 다 포함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특정 암만을 이제 일상 임상시험에 포함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폐암 환자의 어떤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를 타겟으로 한다, 또는 이제 유방암 환자의 특정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약제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 환자만을 등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최근에 이런 일상 임상시험에 등록되는 환자들이 이러한 어떤 이 환자들의 군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